안녕하세요. 이재현 법무사입니다. 자, 원래 뭐 어떻게 제가 맨 먼저 이렇게 해설을 시작하게 됐는데 무난한 과목 순서인 것 같아요. 자, 형법은 원래 출제했던 문제는 그야말로 기본 실력에 가지고 점수 차이가 나는 그런 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보고 혹시 무슨 함정이라도 있나 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기본적인 묻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얼마만큼 자기가 평소에 실력을 다 발휘를 해가지고 잘 표현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1문은, 이게 7년 간격으로 나왔어요. 근데 2004년도 한번 나왔고, 2011년도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 하니까 7년 단위로 예전에 자기 도피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40점짜리 국가적 법익에서 큰 문제로 나왔을 때 적어도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긴 한데 기출된 쟁점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원래 다시 나왔습니다. 자, 1문에서는 일단 갑에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한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병의 죄책은 묻지는 않았지만요. 반드시 병의 범죄에 대해서 범인도피죄 구성요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걸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 공범 종속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병의 죄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범인도피죄 일반적인 구성요건 좀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일반적 구성요건에서 지금 상해죄가 문제되니까 상해죄 이거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쌍방폭행 정도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당방 인정되지 않죠. 정당방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갑이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거 성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해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벌금 이상형의 범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도피시키는 행위는 행위 태양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행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돌아다니고 대포폰 뭐 개설해주고 이거 전부 범인 체포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거 범인 도피죄 성립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립. 여기서 만약에 성립 안 한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그냥 공중분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인정해줘야 돼요. 이거 부정하면은 공범종속성상 아예 더 이상 뭐 가비죄책을 논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시는데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길게 쓰면은 이거 시간 안배 문제가 생기니까 최소한도 분량으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비죄책으로 갑니다. 가비죄책으로 가는데 여기서 각 논거를 뭐 다 적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1문도 그렇고 2문도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형법 책을 만약에 지금 제 동영상 갖고 계신 분 있으면 리와인드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제가 형법 책을 딱 펼치면 1페이지 딱 펼쳐갖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형법 페이지 1페이지를 딱 펼치고 제가 이것만 알면 됩니다. 형법의 견해 대립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항상 제가 처음에 이것부터 시작해요. 형법책 1페이지에 형법의 의 나오고 그 다음에 형법의 기능이 나오잖아요. 그 기능 중에 제가 보장적 기능하고 관련해서 제가 항상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견해 대립이 나올 때는 이 견해 대립이 보면은 내용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가는 게 있고 피고인에 불리한 게 있다 이거죠. 모든 학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견해 대립은 비교해 봤을 때 결론이 달라질 텐데 이 결론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에 유리한 결론을 가는 경우가 있고 불리한 결론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피고인에 유리한 결론을 가는 견해의 논거는요. 제가 형법의 보장적 기능 형법은 최우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죠. 보충성 원칙 죄형 법정주의 범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이런 내용들요. 이건 제가 어디에나 다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1문에도 써도 되고 2문에도 써도 돼요. 이거는. 자, 만약에 피고인의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판례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준다고요? 모든 범죄는 다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법익이. 그래서 이 보호법익이 중대하고 이 보호법익을 보호해줘야 될 형사정책적 대처의 필요성. 이거 제가 어떤 학설에도 다 적어줄 수 있다 그랬죠. 이거 1문에도 써줘도 되고 2문에도 써줘도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잘 표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판례 하나 외워가지고요. 내 이 판례 결론이 어떻다 해가지고 결론 썼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변별력이 없어요. 원래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갑의 그 범인 도피 교사를 논할 때는 일단 자기 도피 문제는 적어주셔야 되죠. 자기 도피 적어주고 범인 도피죄의 구성 요건이 그 범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되니까 이 자기 도피는 범인 도피죄 구성 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성 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범인 이외의 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범으로 가는 거죠. 교사범으로 가가지고 이제 긍정설과 이제 부정,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쓰기 좋잖아요. 이거 반대말로 되겠죠. 그래서 긍정하는 견해는 자기 비호권, 이게 자기 방어권 하셔도 돼요. 방어권 하셔도 되고 비호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호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남용. 그 부정하는 견해는 자기 비호권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장. 긍정하는 견해는 정범을 유발했다는 점, 정범을 유발했기 때문에 교사범 인정하자 이런 논리로 가는 거고, 부정하는 견해는 정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자.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 도피가 범죄가 안 되니까 전범 적격이 없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근데 공범으로 처벌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정범의 불법은 공범의 불법보다 더 크다고 보는데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은 자를 공범으로 처벌한다 그러면 이게 불균형이 있다고 보는 거죠. 부당하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적법에 대한 기대 가능성 논리도 있는데 이거는 뭐 안 써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 자체가 적절하냐에 대한 대립은 있거든요. 즉, 이거 책임 단계 논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뭐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만 적어줘도 충분한데 제가 시험치기 불과 한 달 안쪽입니다. 한 달 안쪽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요. 이 질문이었어요. 자, 필요적 공범 관계에서 갑과 을이 필요적 공범관계, 대항범 관계에 있으면 필요적 공범 내부 관계에 있는 자는 형법 총칙에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근데 범인 도피죄가 필요적 공범 중에 대항범 아닙니까? 그래서 범인이 있고 범인을 도피시키는 사람이 있고 범인 도피시키는 사람만 처벌되니까 이게 필요적 공범 중에 대항범 관계인데 왜 이거 교사범 인정하나요? 판례가 교사범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면서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서는 이거 부정설 논거다. 이 부정설 논거가 되는 건데 만약에 진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질문을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생각 잘 하신 거고 이거는 이미 그 전제되어 있는 여기서 부정설의 논거 중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건 학설 대립의 문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고 대답했는데 그분은 이거 쓰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언급하기 힘든 논점이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출제 의원이 의도했던 거는 요겁니다. 자기 비호권 남용이냐 연장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출제했던 요 문제는 대포폰 하나 개설하고 차에 태워서 좀 돌아다닌 요건 제가 사실관계 자체도 다 외워두시라고 했는데 요게 남용이냐 연장이냐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도피는 범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행위가 갑이 여기 병에게 지금 범죄를 유발했지만 자기 혼자 도피, 자기 스스로 도피하는 그 범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기 도피의 범죄에 속한다는 말은 역시 자기 비호권의 연장으로 보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반대되는 판례도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진범이 아닌 사람을 내가 범인이오 나서라고 허위 자백하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범인 도피권의 어떤 남용으로 봐가지고 교사범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대포폰 하나 개설하고 차에 태워서 돌아다닌 정도는 이건 자기 도피의 범죄에 속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1문이고요. 그래서 1문에서는 제가 뭐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릴 거는 일단 병을 언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 빼고 그냥 값만 언급해 주시면 이건 공범 종속성상 문제가 생긴다는 점, 그거하고 요거 내용 하게 되면 뭐 자기 비호권의 남용이냐 요게 지금 쟁점이 된다는 걸 문제 밝혀주셨다 그러면은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런 내용들을요 사안의 해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판례만 딸랑 외워가지고 내가 썼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전체적으로 어떤 형법에서 견해 대립이 있을 때 이 견해 대립의 취지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중요해요. 민법에서는 왜 뭐 실체 진실 발견이냐, 거래 안전 보호냐 이런 게 있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냐 아니면 실체 진실 발견이냐 이게 법익이 대립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설이 어느 쪽을 지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문은 대물변제 이야기죠. 대물변제 이야기인데
자, 원래는 형사소송법이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었어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30점짜리로 나왔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거 20점짜리로 내고 10점짜리 뭐 불이탁 문제 하나 나오는 정도, 그 정도로 나왔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근데 요거 30조로 만든 거는 아마 형사소송법 영향을 좀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량이, 형사법이 워낙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30점짜리로 써야 돼요. 근데 3점 쓰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이제 배임죄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자, 배임죄에서는요, 배임죄 나오면 주체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주체에 대해서 이거 뭐 원래 이거 그 이중매매 관련해가지고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정말 많이 연습했던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 이거 타인의 재산 관리, 재산 보전에 관한 사무를 말하고 이 신인관계를 전제로 하고 이 신인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되고 계약이 유효할 필요 없고 뭐 사회상 신인관계로 족하고 뭐 계약이 무효가 돼가 처음부터 신인관계 인제가 안 되면 이거는 뭐 배임죄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거. 배임죄는 구성요건에 대해서 뭐 손해 발생과 관련한 그런 판례들도 있죠. 그래서 배임죄 성립 요건을 좀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물변제 예약과 관련해서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에 자, 이게 이제 긍정하는 견해가 있고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부정하는 견해가 지금 다수 의견이죠. 다수 의견이고 긍정하는 견해 소수 의견이에요. 이거 뭐부터 적는지는 뭐 자유입니다. 어떤 거든 쓰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30점짜리로 채워주려고 그러면요. 자, 제 그 예시 답안에도 보이듯이 여기 내용에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그리고 이중저당 문제라든지, 이중저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도한부 목적물 처분한 거 있죠. 양도한부 목적물 처분한 거. 이런 거라든지, 이거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중매매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지위하고 대물변제 예약을 한 사람의 지위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거든요. 자, 긍정하는 입장은 이거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정하는 입장에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점짜리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10점짜리 낼 수도 있거든요. 학원 쪽지 시험 같은 데서. 10점짜리 나온다 그러면 타인의 사무처리자 적어주고 그냥 대물변제 예약하고 쓰면 끝나죠. 근데 적어도 30점짜리 하려고 그러면 이 논거를 밝혀주셔야 되는데 이 논거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는 중도금을 지급받았을 때 이게 약정 해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계약 배액을 상환해가지고 계약 해제를 못합니다. 계약 해제를 못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소유권 이전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 해제의 의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근데 대물변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벗어날 방법이 있죠. 벗어날 방법 있잖아요. 이게 돈 갚아버리면 되니까. 빌린 돈 갚아버리면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보는 게 이 부정설의 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수 의견이 되는 거고. 자, 소수 의견의 내용은 이거는 긍정하고 이거는 부정하게 되면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쉽게 해서 돈 빌려준 사람은 부동산 담보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 담보가 없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돈을 빌려주느냐. 그러니까 담보 가치를 확보하는 것은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 담보 가치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 양도라든지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한다든지 이중저당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채무자가 담보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담보 가치를 훼손했을 때 이 그 담보 가치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기존에 어떤 부동산 이중매매와 동일하게 이거 배임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결론은 부정설로 가면 되겠죠. 부정설로 가시면서 마지막 사안 해결해서 이런 거 활용하시라는 거죠.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건, 결론을 묻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적어도 배임죄 주체와 관련해서는 뭐 잘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형법이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무난했던 문제 같죠. 원래는. 그래서, 120등 안에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근데 사실은 제가 학원에서 뭐 모의고사를 내보고 하면 그래도 등수는 다 나옵니다. 이 대물변제 약을 지금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채점을 한다 할지라도 1등부터 이 등수가 딱 매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법은 제가 볼 때는 큰 줄기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큰 줄기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문제 자체에 대한 질문. 혹시 나는 뭐 전혀 다르게 썼다든지 뭐 이런 논점. 더 참신한 논점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 언급하지 못했던 그런 논점을 해주시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거의 논술형에 가까워요. 일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문 같은 경우 자기도피 교사범에 관련해서 논하시오. 이 문제는 똑같잖아요. 이문 같은 경우는 대물변제 이야기 경우 비임죄 성부 그냥 논술형으로 나와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논글을 쓰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학설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판례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판례가 어떤 판시사항이 있었을 때 그 검사와 이제 변호인 간의 이 다툼했던 그 핵심적인 다툼의 쟁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결론만 외워가지고 쓰는 이런 답안을 쓰지 마라는 그런 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뭘 하느냐 이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공부 쪽에 이렇게 뭐 관심을 둔다 그러면 민사집행법 책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기 법원 쪽에 가면 민사집행법 실무제요가 있거든요. 실무제요. 그게 4권짜리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모르는 게 있으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책이고, 나중에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이 민사집행법 문제예요. 민사집행법에서 지금 뭐 제대로 상담이 안 되면 모든 상담이 다 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시간을 좀 투자하려고 하시면 민사집행법 실무제요를 갖다가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는 게 이런 게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 혹시 뭐 운전면허증 있으신 분 운전면허증도 따야 되고 근데 이게 합격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완전히 뭐 흥청만청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공부 쪽에 좀 관심을 둘라 그러면 저는 민사집행법 권합니다. 민사집행법은 뭐 우리가 법무사 하면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계속 활용해야 되는 그런 지식이거든요. 민법이 잘 안 된다. 민법이 잘 안 되면 거의 고정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걸로. 나 실무에 가서 민법 공부해가지고 민법 막 고수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공부한 그대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나중에 모르는 부분만 더 찾아서 보시는 거고. 근데 민사집행법은 모르면 실무에 전혀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 좀 투자를 하시고 상업등기법 같은 것도 상업등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자기가 뭐 예전에 거기 근무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업등기 쪽에 만약에 자기가 뭐 인맥도 좀 있고 사건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런 쪽에 좀 더 뭐 투자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차로 공부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추석 쇠고 10월 1일부터 제가 그 조문 강의를 하거든요. 이 조문 강의 무료 강의인데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예요. 지금 제가 이거 조문 강의하면서 그 검찰 그 예규에 보면은 대검 예규에 그 범죄명을 갖다가 이제 공소장에 기재하는 범죄명을 갖다 딱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활용해 가지고 강의할 생각입니다. 시중에 있는 형법책은 범죄명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주거침입죄 하셔도 되지만 뭐 건조물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 방실에 들어가면 방실 침입죄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걸 꼭 그렇게 안 해줘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뭐 공소장에 기재되는 정확한 범죄명을 한번 알고 싶다 하면 이런 강의를 들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는 뭐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하고요. 합격 답안하고 이 학원에서 하는 모범 답안은 수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 떨어졌다 해가지고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뒤늦게 발표나는 거 보고서는 또 발표날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합격해가지고 달려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하고 진짜 모범 답안하고 너무 차이 나서 너무 그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실제 합격 답안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 내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도 다 합격하고 그리고 실제 실무에 나가 계신 지금 법무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합격한 이후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답 다 틀리고 말이죠. 예? 뭐 시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민사서류를 하나도 못 쓰고 청구 취지만 쓰고 나왔는데 청구 취지조차도 틀리고 그래도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점수를 받냐 이게 중요하고 또 고생한 만큼 제가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걸 저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예.